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예인입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오늘은 8월 10일 월요일이고요. 절기가 무섭습니다. 네. 지난 금요일에 입추됐을 땐 무지 더웠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 뭐 절기가 맞아 이랬는데 그거 지나니까 어제 오늘 아침까지 바람이 달라졌어요. 네. 시원하더라고요. 근데 그동안 에어컨 키고 사느라고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그 실내 온도하고 바깥 온도 차이 나고 이러니까 냉방병이라는 게 걸려서 두통뿐이 아니고 뭐 속이 메스껍고 소화 안 되고 이런 증상까지 있었다고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실내외 온도차가 너무 크면 우리 몸에 자율신경계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에어컨 바람은 직접 맞지 않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냉방 중에도 2시간에서 4시간 간격으로 5분 정도 환기를 시켜주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한 주의 시작 건강 잘 챙기시고요. 그럼 월요일에 행복한 아침도 활기차게 시작해 볼게요.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된 월요일 어떤 소식이 들어와 있을까요? 모닝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손석구 평론가와 함께하죠.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소식 들어와 있습니까? 네,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면서 냉방비뿐 아니라 이 폭염 비용까지 새로운 가계 부담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택시비와 배달비가 늘고요. 또 양산이나 쿨링타워, 선풍기 등 폭염 대비 용품을 찾는 소비자도 많아졌는데요. 실제로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까지 음식 배달 주문은 전월 같은 기간보다 약 6% 증가했고 폭염이 심했던 날에는 30% 가까이 늘었습니다. 전국 누적 강수량이 평년의 82% 수준에 그치면서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가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 48개 시, 군에서 가뭄이 발생했고 부산과 경남, 울산 일부 지역은 경계 단계에 심한 가뭄을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경남과 전북 등 남부 지역의 농업용 저수율이 크게 떨어지면서 농업 용수 확보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정부는 하천수를 활용해 저수지를 채우고 급수차를 동원하는 등 농업 용수 확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난주 코스피는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도와 반도체주 약세로 5% 넘게 하락했는데요. 이번 주 국내 증시가 반등 흐름을 되찾을 수 있을지 주요 변수를 짚어봅니다. 우리나라 성인 10명 중 7명은 자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적으로 원하는 자녀 수는 평균 1.76명이었지만 실제 출산했거나 계획하는 자녀 수는 1.07명에 그쳤는데요. 특히 아이를 적게 낳는 가장 큰 이유로는 양육비와 교육비 부담을 꼽았습니다. 여기에 일과 육아의 병행 어려움, 주거비와 주거 환경 문제도 주요 이유로 나타났습니다. 끝으로 정부가 상장 유지 요건을 강화하면서 부실 상장사 퇴출이 본격화되고 있는데요. 시장 건전성 확보 취지 속 성장기업 투자자 피해 우려도 나오고 있다는 소식까지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도 다양한 소식 들어와 있는데요. 이 가운데 집중적으로 살펴볼 모닝픽은요. 네, 지난주에도 이 코스피는 극심한 변동 속에 6,250선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5% 넘게 하락했는데요. 7월 말 이틀 연속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됐던 역대급 급등락 장세에서는 다소 벗어났지만 하루 3% 넘게 출렁이는 장세는 여전히 이어졌습니다. 개인 투자자가 9조 5천억 원 넘게 순매수한 반면에 외국인과 기관은 10조 원 넘게 육박하는 순매도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한 주 동안 12%, 17% 넘게 급락하면서 코스피 하락을 이끌었습니다. 네, 반도체 대장주들의 하락 폭이 유독 컸는데 도대체 이 시장을 압박한 주요 원인이 뭡니까? 네, 가장 큰 원인은 이 글로벌 반도체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였습니다. 지난주 미국 낸드 플래시 업체죠 샌디스크가 보수적인 실적 가이던스를 제시한 데다 SK하이닉스와 엔비디아 간 HBM 가격 협상 관련 루머, 또 주주환원 발표 지연 소식까지 겹쳤는데요. 다만 전문가들은 이 서버당 메모리 용량 최적화나 가격 협상에 따른 단기적인 기대치 조정일 뿐 AI 투자 사이클 자체가 꺾인 것은
아니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주 후반으로 가면서 증시 변동성은 다소 완화되는 모습을 보였죠. 네, 정부가 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에 대한 기본 예탁금을 3천만 원으로 상향하는 등 규제를 시행하면서 쏠림 현상이 일부 완화됐습니다. 레버리지 ETF 16종의 합상 자산도 7조 6천억 원 수준까지 줄어들면서 이 수급에 따른 추가 변동성 확대 가능성도 이전보다 낮아졌다는 평가입니다. 그러면 이번 주에 우리 증시의 반등을 이끌 핵심 변수 어떤 게 꼽힙니까? 네, 시장에서는 무엇보다 이 외국인의 수급이 살아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미국 고용 지표가 둔화되면서 연준의 금리 인상 우려가 낮아진 가운데 이번 주 12일과 13일 발표되는 미국 7월 CPI와 PPI가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인데요. 물가가 안정세를 보인다면 국채금리 하락과 위험자산 선호 심리 회복으로 이어지면서 외국인 자금 유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외국인 자금을 유인하려면 기업들의 주주 환원 정책이나 혹은 제도적인 변화도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실적 발표가 마무리된 만큼 이제는 새로운 투자 촉매가 필요한 상황인데요. 전문가들은 주주 환원 정책의 구체화라든지 또 상속 증여세 개편 보완 같은 제도적인 변화가 외국인 수급 개선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SK하이닉스는 지난 7일 분기 배당을 발표한 데 이어서 3분기 중에 추가 주주 환원 방안을 확정해서 발표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여기에 반도체주가 승부리기에 들어간 사이 금융이나 화장품 또 운송 같은 비반도체 실적 개선주로 투자 온기가 확산될지도 지켜볼 부분입니다. 네, 기업들의 주주 환원 정책 이런 거 장기 투자하고 이럴 때 아주 유용한 건데 우리나라 장은 워낙에 단기에 팔고 사고 해서 그렇죠. 걱정이 되긴 합니다. 이번 주 이제 잠시 후에 또 장이 개장이 될 텐데 또 유심히 지켜볼 일입니다. 자, 다음 픽은요. 네, 이 정부의 증시 밸류업 정책에 따라서 이 상장 유지 요건이 강화되면서 이 주가와 시가총액이 기준에 미달한 기업들의 관리 종목 지정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지난달부터 새로운 규제가 시행되면서 최근 관리 종목 지정 우려를 공시한 상장사만 50곳 가까이 늘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떤 기업들이 관리 종목 지정 위기에 놓여 있는 거예요? 네, 우선 동전주라고 하죠. 이 주가가 1,000원을 밑도는 동전주들이 문제가 되겠고요. 지난 7일 기준 관리 종목 지정 우려를 공시한 곳은 코스닥 38곳, 코스피 10곳으로 모두 48곳이었습니다. 25거래일 연속 주가가 1,000원을 밑돈 곳들로 오는 12일까지 회복하지 못하면 13일부터는 관리 종목에 지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후에는 90거래일 가운데 45거래일 이상 주가가 1,000원을 유지하지 못하면 상장 폐지 절차에 들어가게 됩니다. 주가도 그렇지만 그 시가총액 기준도 까다로워지고 이러면서 상장 폐지 위기에 몰린 기업들도 많이 늘어났죠. 네, 그렇습니다. 시가총액 기준도 말씀하신 대로 강화됐는데요. 코스피는 200억 원에서 300억 원으로, 코스닥은 150억 원에서 200억 원으로 각각 상향됐습니다. 지난달 이후 시총 미달로 관리 종목 지정을 우려한 공시한 곳은 코스닥 44곳, 코스피 12곳 등 모두 56곳이었는데요. 지난 7일 기준 시총 기준에 미달한 상장사는 코스닥만 194곳으로 전체의 10%가 넘습니다. 이 퇴출 위기에 놓인 기업들 있을 텐데요. 어떤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을까요? 네, 유상증자라든지 자사주 매입, 액면 병합, 인수 합병 등이 거론됩니다. 특히 최근에는 주식수를 줄여서 주당 가격을 높이는 주식 병합이 크게 늘었는데요. 올해 들어서 공시된 주식 병합 결정만 274건으로 지난해 전체 17건보다 크게 증가했습니다. 다만 주식 병합은 주가를 높일 뿐 기업의 실적이나 또 실제 가치를 개선하는 것은 아니어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부실 기업을 속아내서 건전한 기업을 가지고 제대로 한번 가보자 이런 취지인데 네. 이걸 또 허점을 이용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른바 고의적 상장 폐지를 악용하는 가능성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공개 매수를 통해서 자진 상장 폐지를 하는 경우와 달리 이 강제 상장 폐지가 결정이 되면요, 투자자는 적리 매매 기간에 주식을 처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선택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상장 폐지 위기에 몰린 기업의 불법 행위나 투자자 피해 가능성까지 함께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네, 그리고 또 정상적인 기업까지도 규제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반도체 중심의 수급 쏠림과
또 중소형주 부진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주가나 시가총액만으로 기업의 생존 여부를 판단하는 게 적절하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적과 사업 경쟁력은 갖췄지만 일시적인 시장 상황 때문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기업까지 퇴출될 수 있기 때문이겠죠. 매출이나 영업이익 같은 실적과 또 기업의 내재 가치까지 고려할 수 있는 정교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부실 기업을 정의해서 시장의 신뢰를 높이는 건 참 중요한데 네. 참 이게 아이템 좋고 기술력 있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참 회사 운영이 힘든 기업들도 있거든요. 그렇죠. 이걸 어떻게 찾아내야 될지. 근데 이런 걸 제대로 하지 않으면 또 투자자들 피해가 있으니까 네. 이런 건 또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이 앞섭니다. 자, 손석호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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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엔 자동차 관련 얘기 나누겠습니다. 방송인 박수림 씨 그리고 자동차 전문 장진택 기자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어떤 자동차 소식 준비하셨습니까? 요즘 자동차 업계에 흥미로운 흐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한 시대의 한시대를 풍미했던 그 자동차들이 최신 기술을 입고 하나둘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요 추억 속 자동차들의 화려한 귀환을 다뤄봤습니다. 네, 추억 속 자동차들이 더 어떻게 변신했을지 기대가 되는데요. 어떤 모델들이 들어왔나요? 네, 국내 자동차 기업 H사가 대표 준중형 세단 8세대 완전 변경 모델을 공개했습니다. 1990년대 출시 이후 전 세계 누적 판매 1,600만 대를 넘어설 만큼 아주 한때는 우리나라 국민 첫 차로 불릴 만큼 아주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요. 6년 만에 새롭게 돌아온 이번 모델은 정통 세단의 균형감은 유지하면서 정교한 선과 면을 살린 입체적인 디자인으로 한층 스포티하고 미래적인 인상을 더했습니다. 차체도 예전 중형 세단급으로 커져서 실내 공간과 트렁크 공간까지도 동급 최고 수준으로도 넓어졌습니다. 국내 첫 차가 다시 돌아왔는데 굉장히 모던해요. 네. 그러니까 모던한 것뿐이 아니고 안전성, 성능 이런 것도 많이 개선이 됐죠. 그럼요. 초고장력 강판 비율을 프리미엄 세단 수준까지 끌어올려서 글로벌 최고 수준의 충돌 안정성을 확보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사 최초로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자동 감속과 정차를 돕는 긴급 제동 기능도 새롭게 적용됐습니다. 그리고 또 요즘 나온 차량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디지털 기능인데요. 이건 구체적으로 어떤 게 달라졌을까요? 예, 최신 디지털 시스템을 전 모델에 전 트림에 기본 적용해서 이 차 안에서 다양한 앱을 사용할 수 있고요. 이 운전자 앞에는 슬림한 디스플레이가 탑재돼서 주요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과 다양한 주차 보조 기능까지 더해져서 안전성과 편의성도 강화됐습니다. 자, H사는 이달부터 계약을 시작해서 3분기부터 순차적으로 고객 인도에 나설 계획인데요. 특히 이달 중에는 자사 스튜디오에서 1세대부터 이어진 모델들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특별한 전시도 함께 열려서 추억을 되새길 기회가 될 전망입니다. 반가운 이름으로 돌아온 자동차가 더 있다고요? 네, 프랑스 자동차 기업 알사는 한 시대를 대표했었던 이 소형차를 순수 전기차로 부활시켰는데요. 기존의 디자인에 한층 더 강력해진 성능을 더해서 새로운 모습으로 재탄생시켰습니다. 자, 국내 자동차 기업 K사도 과거에 큰 인기를 끌었던 픽업 모델의 이름을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이게 픽업 모델 특유의 강인한 이미지는 살리고요. 최신 성능과 편의 사양을 더해서 현대적으로 재해석했습니다. 추억은 그대로 간직하면서 기술력은 더 강화된 기대가 됩니다. 네. 자, 자동차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번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를 법의 관점으로 풀어보겠습니다. 그 법이 알고 싶다. 네, 월요일의 고민 해결사 이호선 상담심리 전문가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엔 월요일의 법률 해결사입니다.
강성신 변호사, 임주혜 변호사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여성 교수님 오늘 준비한 주제는요? 네, 저희 오늘 함께할 주제는 이겁니다. 어떻게 다들 휴가 다녀오셨습니까? 또 휴가 계획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 자, 우리가 휴가에 갔는데 숙소에 둔 물건이 감쪽같이 없어졌다. 이거 어떨까요? 오늘 함께할 주제 바로 이겁니다. 숙소에서 물건이 없어졌어요. 누구 책임인가요? 자, 어떤 사연인지 꽁트로 먼저 만나보시죠. 왜 이런 말 있잖아요.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1년 내내 여름 휴가만을 기다리면서 열심히 일한 전 큰맘 먹고 여름 휴가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행복해야 할 여행이 악몽이 될 줄 그 누가 알았을까요? 어머 자기야 여기 정말 좋다. 아유 그러게 말이야. 바닷가 앞이라서 뷰도 끝내주고 말이야. 잘 왔다. 우리 여기서 재밌게 놀다 가자. 그럼 짐만 풀고 우리 이 앞에 바닷가 가서 산책도 하고 회도 먹고 그럴까? 아이 좋지 좋지. 잠깐만 근데 귀중품 잃어버릴 수 있으니까 어? 숙소 금고에 넣고 가자. 그렇게 휴가를 신나게 즐기고 무사히 퇴실까지 마쳤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숙소 금고에 귀중품을 깜빡 놓고 왔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아챈 거죠. 아 맞다 여보, 우리 숙소 금고에다 귀중품 넣어놨잖아. 그거 챙겼어? 아니 그거 자기가 챙긴다고 그런 거 아니야. 나는 오마이갓. 당연히 자기가 챙긴 줄 알고 어머, 다른 어머. 집만 챙겼지. 큰일 났다. 잠깐만. 여보세요. 거기 행복호텔이죠? 저 1201호 묵었던 사람인데요. 저희가 숙소 그 금고에 귀중품을 보관해놓고 깜빡했어요. 혹시 찾아봐 줄 수 있어요? 고객님 네. 그러셨군요. 네네. 그런데 저희가 그 방 청소할 때 보니까 금고에는 뭐 아무것도 없었는데요, 고객님. 에? 뭐라고요? 어머머. 아니 분명히 저희가 거기 금고에다 귀중품을 넣어놨어요. 잘 좀 찾아주세요. 고객님 정말 죄송하지만 퇴실하실 때 뒷정리 잘 해달라고 저희 객실 안내문에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 귀중품은 그 고객님이 직접 관리를 해주셔야 되는 거고 분실 시에 저희는 책임을 지지 않고 있습니다, 고객님. 짜증나 죽겠네 진짜. 아니 지금 객실 금고에 넣어놨다 분실이 된 건데 호텔은 아무 책임이 없다 지금 그 말씀이신 거예요? 네, 고객님. 저희도 너무 안타깝지만 퇴실 후에 생긴 객실 분실물은 저희가 배상해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고객님. 경찰에 그냥 신고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아니 그럼 CCTV라도 보여주세요. 누가 들어왔는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고객님. 다른 손님들의 프라이버시를 위해서 저희가 그 복도에는 CCTV를 설치하고 있지 않아서요, 고객님. 지나치게 상냥하다 진짜. 그렇게 전 범인도 못 찾고 보상도 받지 못한 채 휴가를 망치고 말았습니다. 호텔은 안내문에 적어놨다고 자신들의 책임을 없다고 주장합니다. 정말 안내문만 적어놨다면 끝인가요? 정말 전 그냥 이대로 휴가를 손해를 봐야 하는 걸까요?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휴가철에는 생각보다 이런 일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뭘 놓고 와서 아차 하는 순간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거는 정말 호텔 측에서는 아무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우리가요 이런 문구 많이 보였을 거예요. 분실물 책임지지 않습니다. 귀중품 분실 시 책임 맞아요. 없어요. 어디서 봤냐? 어렸을 때 엄마 손잡고 갔던 목욕탕에서 맞아. 이런 얘기가 목욕탕. 써있죠. 네. 그리고 식당 중에서 신발 벗고 들어가는 거 맞아. 있잖아요. 그럼 맞아요. 신발장 앞에 신발 분실 시 책임지지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써 있는 것들 네. 있죠. 그런데 우리 법과 판례에 따르면요. 아무리 이런 가게 뭐 이런 공간에서 분실 시 책임 없습니다라고 써놨다고 해도 네. 책임 져야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단순히 단순히 나 책임 없어요라고 써놨다고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아니다. 거죠. 그래서 호텔 측에서도 뭐 분실품에 대해서 뭐 귀중품에 대해서 책임 없습니다라고 이미 고지를 했다고 해서 고지한 것만으로 나 책임 없다 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사연에서도 호텔 그 객실에 귀중품을 두고 나갔다가 넣어뒀다가 퇴실하면서 그냥 왔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후에 누군가 귀중품을 가져갔다 하더라도 네네. 호텔에서 이걸 책임을 져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 책임 없다, 막 뭐 없어져도 우리 책임 아니다, 이게 다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네. 결국에 이 숙박업체한테 책임을 물을 수 있으려면은 그 숙박업체가 관리 의무를 제대로 다하지 않았다라는 부분이 있어야 우리가 배상을 청구를 할 수가 있을 맞아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내가 물건을 놓고 나왔어요. 퇴실을 했어요. 그러면 다음 손님이 들어가기 전에 청소를 하잖아요. 청소하죠. 청소를 하는데 발견을 했습니다. 발견을 했는데도 그걸 그대로 방치를 했다라던가
아니면은 청소를 하면서 충분히 통상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어요. 뭐 예를 들면 금고 안에 있었어요. 그러면 금고를 확인을 해봐야 될 텐데 청소를 하면서 그런 걸 하지 않아가지고 다음 손님이 그거를 꿀꺽 해버렸다. 이런 경우에는 숙박업체에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있잖아요. 주의 의무를 다하지 네. 않았다는 맞아요, 과실이 있다고 맞아요.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책임을 물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우리 사연을 보면은 여기 호텔 복도에 CCTV도 없었잖아요. 이런 경우라면 호텔이 좀 보안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거니까 관리 소홀로 이거는 좀 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맞아요. 생각도 드는데. 굉장히 냉철한 지적을 해주셨어요. 냉철한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네, 핵심적인 하나씩 부분은 호텔 측이 관리를 잘 했냐 이 부분 맞아요. 지금 우리 사연에서처럼 호텔 복도에 CCTV도 없었다라고 하면 관리가 좀 소홀한 거 아니야 할 수 있겠지만 또 CCTV가 없었다고 해서 다 호텔 책임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저도 아이들이랑 여행 다니면요. 호텔에서 퇴실할 때 꼭 하는 얘기 있어요. 각자 짐 챙겨. 확인해. 다시 한번 확인해. 그렇죠.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늘 저죠. 저만 잘 확인하면 되는 상황들이 있는데 이런 분실은요. 결국 호텔 측이 얼마나 관리를 잘했냐. 그리고 나 역시 내 물건 잘 챙겼냐.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고려가 되는 것 같아요. 실제로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요. 한 라스베가스 호텔에서 CCTV가 복도에 없었던 겁니다. 실제로 분실 사고가 발생했고 네. 이 소비자, 피해자 측에서는 호텔 측에 CCTV 없었으니까 너희가 관리 잘못한 거다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어머머머. 당시에 본인이 문을 잘 잠고 다녔는지 이 부분이 좀 불명확했던 그런 측면도 있었고요. 실제로 분실이라는 것이 발생했는지도 명확하게 입증이 되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점은 단순히 호텔이 CCTV를 설치했냐 안 했냐뿐만 아니라 출입 관리가 잘 되고 있었는지, 호텔 키 같은 걸 엄격하게 관리했는지, 직원들의 그런 출입 같은 부분도 통제가 됐는지 맞아요.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됩니다. 근데 도난당한 물건 종류에 따라서도 호텔의 책임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어떤 물건은 배상을 받을 수 있고 어떤 물건은 또 배상을 해줄 수 없다 이러던데 어떤 거예요? 이게 법에 보시면은 구분이 되어 있거든요. 어떤 종류에서는 호텔 측의 책임을 더 물을 수 있고 어떤 경우에서는 덜 물을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이 이제 구분이 되어 있는데 그 쉽게 생각하시면 이제 고가품이나 네. 아니면 현금, 뭐 유가증권 이런 것들은 고객들이 직접 맡겨야 돼요. 프론트 같은 데다가 예, 내가 뭐 이거 고가의 시계를 가지고 있는데 이 호텔 측에 제가 맡기고 이게 뭐 얼마짜리이고 제가 몇 개를 맡기고 이런 거를 명확하게 명시를 하면서 호텔 프론트에 맡겼어요. 네. 그 경우에는 만약에 분실이 됐다라고 하면 책임을 물을 수 있겠지만 맞아요. 그렇지 않고 내가 그냥 객실에서 고가의 어떤 뭐 시계나 현금 뭐 뭉치 같은 거를 네. 가지고 있다가 도난을 당했어요. 이런 경우에까지 무조건적으로 다 아무런 과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업체 측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실제로 여행을 갔는데 이 물품은 되게 고가의 물품이다라고 하면은 네. 프론트 같은 데다가 직접 명시를 하면서 맡겨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 그렇구나. 그냥 객실에 있다가 내가 잠깐 슈퍼 갔다 올게라고 해서 문 잠깐 열어놨는데 그 사이에 도난을 그거 안 당했다? 돼. 그러면 그런 것까지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다만 이제 일상적인 물품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칙으로 돌아가서 어떤 주의 의무 같은 게 위반이 됐다 업체 측에 그러면은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얘기는 다 국내 얘기예요. 국내. 맞아. 예. 맞네. 우리나라에서 뭐 호텔에서 뭐 잃어버렸다 진짜 잘 찾아주기도 하고 맞아요. 그리고 우리가 알아서 조치를 취할 수가 있는데 해외가 딱 되잖아요. 일단 말이 안 통해. 맞아요. 두 번째로는 그 뒤에 어떻게 국내 변호사를 데리고 와야 되는 건지 아니면 거기 무슨 경찰도 112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짜. 이럴 때 많이 떠올리시는 것이 바로 여행자 보험입니다. 맞아요. 여행자 보험 보면은요, 휴대폰 특약 같은 것들이 마련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약관 잘 살펴봐야 됩니다. 실제로 이 약관 보면은요, 도난을 당했다거나 네. 파손을 당했다고 한다면은 이 보험을 통해 커버가 되지만 단순히 분실한 경우에는 대상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여행 가가지고 택시에다가 가방 두고 내린 거예요. 이거 도난입니까? 분실입니까? 분실이죠. 내가 두고 내린 거니까. 이런 경우까지 이 여행자 보험으로 보상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도난 당했을 때는 보험으로 커버가 되는 경우가 많지만 단순히 내 실수로 분실했을 때는 다 배상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만약에 본인 부주의로 잃어버렸어. 근데도
나 도난 당했다. 이렇게 말해도 보장되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생각들을 진짜 많이 하시는 것 하죠, 같아요. 많이 하죠. 실제로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요. 네. 본인이 잃어버리지도 않았어. 도난 당한 적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고가의 시계 도난 당했어요. 나 고가의 가방 도난 당했어요. 이렇게 여행자 보험에 신고를 하는 사례가 있었던 거예요. 맞아요. 이거 보험 사기입니다. 어.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어요. 특히 보험 사기와 관련해서 요즘 굉장히 엄정하게 대응하기 때문에 실제로 도난 당한 적도 없는데 여행 가서 나 고가의 제품 잃어버렸어요 하다가는 철컹철컹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 실제로 도난을 당해서 신고를 할 때는요. 현지 경찰에 신고도 하고요. 내가 그 물건을 구매했다는 내역 같은 부분을 꼼꼼하게 증빙을 남겨두셔야 됩니다. 예. 또 해외에서 뭐 현금 뭐 이런 거보다도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같은 거 많이 준비해서 많이들 사용하죠. 쓰는데 맞아요. 네. 호텔에서 지갑을 도난당했어요. 뭐 분실을 했든지. 네. 근데 그걸 누가 쓴 거야. 아유. 그거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 피해도 조금 이렇게 호텔에서 좀 보상받을 수 있는 건가요? 이걸 보통 이런 경우면 카드사에 내가 도움을 요청을 하게 되겠죠. 근데 이것도 우리가 구분을 해봐야 돼요. 단순히 분실을 했다라고 하면 솔직히 별로 할 말 없어요. 자기가 그거 그냥 분실한 거잖아요. 근데 도난을 당했다. 도난을 당해서 누가 내 카드를 가지고 갔는데 막 써버린 거예요. 뭐 이런 경우에 심지어 내 카드가 내 객실 안에 있었어요. 근데 도난을 당해가지고 누군가 막 쓴 거예요. 이럴 경우에 카드사에서 보상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단 말이죠. 네. 근데 그렇진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일부는 그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될 수도 있다고 금감원에서 유권 해석을 내렸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래도 본인 카드면 조금 주의해서 사용해라. 맞아. 그 해외까지 가지고 가가지고 그러면은 꼭 얼마든지 그 분실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는 걸 본인도 알 텐데. 맞아요. 그럼 좀 제대로 관리하고 뭐 금고 안에 넣어놓고 나가든지 그 정도는 당신한테도 좀 책임이 있을 수가 있다라고 해서 만약에 도난을 당해가지고 거기서 막 누군가가 긁었다고 해서 네. 카드사한테 나는 잘못 없어요. 나 이거 도난 당했는데요. 이거 나한테 이거 내가 보상 받아야겠어요라고 했을 경우에 네. 일부는 본인 책임이 인정이 될 수가 있으니까 이 부분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네. 잘 관리해라. 한마디로. 알겠습니다. 오늘 그 법이 알고 싶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알쏭달쏭한 우리들의 심리 좀 알아볼까요? 네, 1호선 아니죠. 아닙니다. 3호선도 아닙니다. 아닙니다. 2호선 썰대 입구역입니다. 네, 오늘 준비한 썰은요. 네, 오늘 썰은 이겁니다. 직장에서 좋은 관계 유지하는 거 뭐 정말 중요하죠. 하지만 퇴근 후에도 시도 때도 없이 상사의 연락이 이어진다면 어떨까요? 이 사연 수림 씨가 전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30대 여성 직장인입니다. 전 요즘 시도 때도 없이 연락하는 저희 여성 팀장님 때문에 고민이 많습니다. 퇴근 후에 저녁을 먹고 있으면 뭐해? 저녁은 뭐 먹어? 이런 메시지가 오고요. 너튜브나 SNS에 재밌는 영상 보면 하루 종일 링크가 날아옵니다. 인터넷 쇼핑을 하더라도 이거 어때? 이거 괜찮지? 저 물건 어때? 괜찮지? 이런 물어보는 메시지가 옵니다. 더 난감한 건 연락 내용이 업무와는 전혀 상관없는 잡담이라는 거죠. 주변에서는 그냥 답장을 늦게 하거나 알림을 끄라고 하지만 상대는 제 인사평가를 하는 직속 상사라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휴대전화만 울리면 또 팀장님일까 봐 긴장하게 됩니다. 상사와 좋은 관계는 유지하면서도 사생활은 지키고 싶은데 이럴 때 어디까지 맞춰드리는 게 맞는 걸까요? 이거는 업무에 대한 얘기도 불안하겠다. 아니고 자기도 네. 이제 저 일과 이후에는 내 사생활이 있는 건데 계속 전화해가지고 시시콜콜 얘기를 나눈다면 그쵸. 거의 뭐 친구로 생각하고 있나? 그렇죠. 근데 관계는 좋은 관계 유지해야 되니까 네. 이게 불편할 수 있겠네요. 저도 사연을 읽으면서 이 팀장님이 사연자한테 관심이 있는 건가? 근데 이거 봤더니 같은 성별이에요. 그러니까. 네. 그러고 보니까 또 그런 거 아닌 것 같은데 진짜 이 사연자가 편한 동생인 거야. 그래서 그냥 수다 상대인 거야. 제가 봤을 땐 그냥 잡담도 하고 수다도 떨고 막 이렇게 편하게 막 물어보는 그런 동생같이 생각하지 않을까. 저는 그 생각에 뭐 깊게 그렇게 고민될 건 아닌 거라 생각이 되거든요. 네.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데 네. 이게 그냥 동등한 친구 관계라면은 아무 문제가 없죠. 그런데 이게
이 직장 상사잖아요. 이게 어려운 사람이란 말이에요. 네. 이게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사적인 얘기 이렇게 하는데 이게 참 이게 안 되거든요. 이게. 네. 이게 제가 뭐 할 예를 들어서 이재용 아나운서가 방송 끝나고 나서 저한테 막 뭐 저녁 뭐 먹었어? 뭐 쇼핑해서 이거 살 건데 이거 괜찮은 거야? 막 그건 좀 적절한 비유 아닌가요? 나 산에 갈 건데 되게 불편할 것 같아요. 이 산으로 갈까 저 산으로 갈까 막 이러가면서 계속 물어봐.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이게. 불편하겠네. 네. 그러니까 그게 팀장님 입장에서는 네. 그냥 친하니까 친밀감을 표시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이게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좀 부담으로 다가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 이게 사실 같은 행동도 느끼는 사람에 따라서 그걸 받는 사람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느껴지기도 맞아요. 합니다. 교수님은 이 상황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해요. 이 상사가 주책이에요. 아하. 이게 눈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미 이 관계는 이중 관계에 들어간 겁니다. 하나는 직장 상사와 그리고 직장 후배에 관련된 그 직장 직원에 관련된 이 관계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친구, 친밀도를 가지고 서로의 정서까지 교환하는 맞아요. 이런 형태의 관계를 이중으로 요청하는 건데 중요한 건 이건 쌍방이 허락을 해야 되는 건데 일방적이고 더군다나 싫대잖아요. 그래. 싫어하는데 이 싫어하는 것을 내가 꼭 말하지 않아도 적당히 좀 알아채야 될 텐데 제일 먼저 눈치가 없고요. 더군다나 이 상사가 제가 보니까 이제 자기 부하 직원을 좋아하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지내고 싶은 것 같은데 최근에 이 라떼 상사들이 MZ 후배들하고 잘 지내려고 이렇게 친밀감 있게 다가오는 경우가 있는데 MZ들은 이 사랑을 되게 친범이라고 설명하더라고요. 또는 그래서 흔히 이제 뭐 과장님 뭐 눈치 좀 챙기세요 이런 얘기 하는데요. 네. 이거 정말 조심해야 될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 일상생활에서 사생활 침범까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눈치도 필요하고 적절한 관리도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이게 예전에 직장에서 서로 이름 부르고 그 후배들이 그 선배한테 그냥 형 이러던 시절에 이게 가능해요. 예전에. 야 성주야 상진아 뭐 완태야 뭐 이렇게 했을 때 아 형 뭐 왜 그래 그러면 그 정도였어. 야 주말에 너 뭐하냐 산에나 같이 가자 뭐 이러던 시절 얘기지 요즘에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맞아. 그리고 이제 진짜로 10명 가운데 7명이 요즘에 회사에서 사생활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럴 땐 어떻게 하느냐 했더니 그냥 피하거나 그냥 참는다 이런 응답이 아이고. 많았고요. 직장 내에서 어떤 관계 때문에 뭐 쉽게 그냥 선을 긋지 못하는 이런 게 많다. 요 실제적으로 이런 응답이 있네요. 네. 또 직장인들 사이에서 회사에서 가장 숨기고 싶은 사생활 어떤 것들이 있는지 물어봤더니 1위가요. 퇴근 후나 주말 계획이었고요. 그 다음으로는 집안 사정이나 연애 여부 같은 개인적인 이야기가 꼽혔습니다. 근데 사실 뭐 주말에 뭐 했어요? 휴가 어디 다녀왔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이재용 아나운서에게 선배 산에 어디 가세요? 뭐 주말에 뭐 정말 많이 쫑알쫑알하죠. 아, 오늘 많이- 재밌어. 근데 그렇지. 부담스럽진 않으셨어요? 아 재밌죠. 그래요? 이건 다행인데. 옆바에까지 다 들려 그게. 그 얘기. 아니 우리는 직장 생활할 때도 그렇게 살아와서 그래서 그런가? 아니 근데 이걸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왜 이런 질문들이 부담으로 다가오는 걸까요? 아마 이재용 아나운서가 장예인 아나운서에게 그리 꼬치꼬치 물었으면 입장은 좀 달랐을 겁니다. 다르구나. 근데 이제 관계 자체가 이미 상하 관계로 묶여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게 굉장히 곤란한 게 뭐냐면 이 자체 답을 해야 되는 내용 자체가 구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어디까지가 사생활이고 어디까지가 친밀한 관계에서 지켜야 될 그 수준인지를 일단 결정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그리고 내가 일단 답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했던 그 답이 상대방이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또 논란이 될 수도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 내가 답을 하지 않았다. 이런 경우는 또 더 논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맞아. 그러니까 이 답을 해야 되는 사람은 어디까지 답을 해야 될지 또 이 답을 해야 될지 혹은 하지 말아야 될지 고민에 빠지게 되는데 내가 그냥 무심히 가볍게 내 친밀감을 위해서 던진 답이지만 상대가 곤란해한다면 이건 사실 우리가 보통 어떤 가해나 피해가 발생했을 때 이런 얘기까지 우리가 가해 피해로 봐야 되나 싶겠지만 곤란한 사람 입장에서 좀 생각해 그렇죠, 본다면 맞아. 흔히 우리가 법률에서 얘기하는 피해자 중심주의라고 하는 걸 조금 고려해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너무 차가운 거 아니냐, 너무
냉정한 거 아니냐 이러겠지만 제가 보니까 세상이 달라졌어요. 그래, 맞아요. 그래서 받아들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정서나 혹은 이 불편감에 대한 고려를 꼭 해야 되는 세상이 됐더라고요. 결국 직장에서는 어디까지 친해지고 또 어디서부터 선을 그어야 할지 이게 참 결정하기 어려운 부분인데요.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더 다양한 상황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실지 OX로 네네.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여주세요. 자, 직장 상사가 SNS 친구 신청을 한다. 수락한다면 O, 거절한다면 X입니다. 하나, 둘, 셋. 그게 뭐 대수라고 그냥 수락. 어머, 정말 그래, 수락해요. 이 정도 할 수 있지 않아요? SNS는 그냥 사소한 거 일상을 올리잖아요. 어디 여행 갔어요? 어느 맛집 갔어요? 나 오늘 뭐 했어? 이런 거 올리고 이런 거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건데 그거 받아주면 되지 뭐 깊은 그런 아니 진짜 비밀스러운 거 올리는 사람도 잘 없고 만약에 직장 상사가 보면 좀 그렇다 싶으면 그냥 본인이 따로 친한 친구들만 볼 수 있게 설정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되지. 그게 뭐 어렵다고 돈 빌려달라는 것도 아닌데 그냥 수락해 줍시다. 할 수 있어요. 아니 이게 네. 수림 씨는 SNS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모르는데 어떤 젊은 친구들은 이걸 거의 일기장처럼 쓰는 친구들이 있어요. 뭐 어디 가서 뭐 먹었는지, 뭐 어디 갔는지, 뭐 부모님 만나서 뭐 이런 것들을 다 하는데 그거를 우리 직장 상사가 다 보고 있어. 일요일 날 딱 그러고 나서 월요일 날 출근했는데 수림 씨 어디 갔었나 봐. 거기 맛집보다 그 옆에가 더 좋은데 뭐 이렇게 하고 뭐 부모님이랑은 뭐 나이 차이가 많이 나나 봐. 뭐 이런 것들 다 물어보고 그러면은 그 정도 괜찮지 얼마나 않아? 불편하겠어요. 그런가요? 괜찮습니까 그게? 그 정도는 그래요? 괜찮은데. 뭐 저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상사가 SNS를 신청했다는 얘기는 수락을 하라고 명령을 내린 거예요. 분명히 SNS에 내 그 상사가 이 신청을 했고 심지어 우리 회사에 갔을 때도 내가 SNS 신청했는데 좀 수락 좀 해주지? 그거 어떻게 안 합니까? 그렇지. 그래서 이게 사실은 상사가 SNS 신청 자체를 하지 말아야 돼요. 친구 신청을. 아니 심지어 제 딸도 제게 SNS 친구 신청을 수락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얘기는 대단히 사적으로 나는 나의 개인적 삶을 누리고 싶다는 건데 그거를 눈치 없이 신청하는 상사도 문제가 있는 건데 일단 상사가 이렇게 신청을 했다? 이건 사실 원치 않지만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 맞아. 저는 오를 들은 겁니다. 의견이 아주 팽팽한데요. 다음 상황도 한번 보겠습니다. 보여주세요. 자, 직장 동료가 내 연애 사실을 알게 된 뒤 사적인 질문을 자주 한다. 답한다면 O, 선을 딱 긋는다. X입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하나, 둘, 셋. 요건 참 애매하긴 한데 아니 직장에서는 하루 종일 같이 밥도 먹고 차도 마시면서 사적인 얘기 많이 하긴 많이 하거든요. 하죠. 그러면 어머 예뻐졌다. 남자친구 생겼구나. 어머 맞아요. 뭐 하는 사람이야? 뭐 이런 얘기 하다가 얼굴 낯이 안 좋으면 어머 싸웠구나. 네. 왜 싸웠어? 뭐 이 정도까지 얘기할 수 있어. 근데 헤어졌는데 왜 헤어졌냐? 뭐 때문이냐? 막 너무 집요하게 들어가면 여기까지만 더 이상 얘기 안 했으면 좋겠어요 하고 본인이 얘기를 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사적인 얘기는 어느 정도까지는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게 사적인 얘기랑은 좀 연애 얘기는 조금 다른 게 연애 얘기는 처음부터 그냥 안 하시는 게 요거는 그냥 처음부터 딱 선을 긋는 게 예.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연애 얘기는 좀 이렇게 되게 사적인 영역이고요. 민감해. 되게 사적인 영역이고 그리고 좀 감추고 싶은 얘기도 많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연애 얘기가 이렇게 막 소문이 퍼져 나가잖아요. 그러면 이게 막 이상한 소문으로 막 와전되고 이러는 것들이 가장 많은 게 바로 연애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처음부터 선을 딱 긋고 직장 상사랑은 그냥 일 얘기 위주로 하시는 게 하기사. 훨씬 더. 저도 남편하고 몰래 연애할 때 얘기 안 했어. 아무한테도 얘기 안 했어. 얘기하지 말아야 되나 보다. 이거는 스스로 어려움을 자초하는 일이에요. 이게 내 사적인 더군다나 우리 집안에서 있었던 가벼운 일도 사실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하기 어려운데 이 사랑이라는 주제는
어떨 땐 뜨겁고 어떨 땐 차갑고 맞아요. 더군다나 한 번 이 호기심이 시작되면은 이게 약간 나는 솔로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계속 쳐다보면서 외부 사람을 지켜보게 된다고요. 그래서 어제는 뭘 먹었고 내일은 뭘 먹을 거고 너희들은 어디까지 갔고 그래서 입맞춤은 했는지 뭐 이럴 때 기분은 어땠는지 아주 이상한 영역에까지 호기심을 갖게끔 하기 때문에 저는 누군가의 사랑의 영역에는 눈길도 그리고 발길도 돌려서는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조직원은 식구였어요. 네. 식구는 같이 밥을 먹는 사이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따로 먹잖아. 그쵸. 이게 혼자 아. 먹고. 근데 회식도 안 여기서 하고. 이제 그 깨진 거고. 그다음에 예전에는 집들이라는 걸 했어요. 맞아요. 맞아요. 많이 했죠. 집들이라는 말 지금은 아예 없어요.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러면 가정사까지 물어봐도 돼. 그 집 이미 가봤어요. 그래서 한 10년 같이 근무하다 보면 이 숟가락이 몇 개고 뭐 다 얘기해요. 근데 이제 그런 사이가 아니란 말이에요. 네. 맞아요. 그걸 이해는 해야 될 거는 네티즌은 뭐라 그래요? 네, 그 반응도 정말 네. 다양했습니다. 자, 팽팽하게 의견이 갈렸는데요. 먼저 이 사연으로 돌아와서 사연자에게 공감하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뭐 퇴근하면 업무도 끝인데 잡담까지 답할 의무는 없다. 아. 친한 것과 사생활을 침범하는 건 다른 문제다. 직장에서는 적당한 거리감이 필요하다. 뭐 이런 반응이 있었습니다. 네. 처음부터 너무 성실하게 답장을 해준 게 지금의 상황을 만든 것 같다. 아. 상사 입장에서는 친해지려는 마음이었을 수도 있는데 답장 간격을 조금 늘려보라 뭐 이런 의견도 적지 않았네요. 네. 야, 이런 상황에서 내가 싫은 거잖아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싫을 때는 사실 대답 안 하는 게 제일입니다. 그런데 대답을 안 하면 관계가 흐트러지잖아요. 맞아요. 그럴 땐 사실 우리가 핑계라는 것도 필요하고 하얀 거짓말도 필요하죠. 그래서 일과 이후에 운동을 시작했고 학원을 다니기 시작했고 투잡을 뛰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래서 당신의 SNS에 내가 답을 할 수 없고 그리고 물어보는 그 질문에 대해서 너무 피곤해서 나는 그냥 잠이 들었다. 이렇게 대답을 한 번 미루고 두 번 미루고 세 번 미루면 나중엔 아, 저 사람이 대답하기 싫거나 그렇죠, 맞아. 대답할 수 없구나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한 번의 고비는 좀 넘기셔서 관계의 이 텀을 그리고 그 간격을 좀 유지하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럼 교수님 오늘 썰에 대한 한 줄 댓글은요? 저희 오늘 함께할 대출 바로 이겁니다. 퇴근 후 연락 금지. 오, 명쾌합니다. 표 같은데 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날씨가 조금 뭐 풀렸다고는 하지만 계속 더운데 텀블러에다가 이렇게 뭐 많이 가지고 다니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거기 탄산이 들어있을 때는 딸 때 좀 조심하셔야 돼요. 네, 맞습니다. 얼굴 가까이서 열게 되면 튈 수 있어서 위험해서요. 최대한 멀리 뚜껑을 열어주시는 게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자, 시원한 음료도 건강하게 즐기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8시에 더욱 알찬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즐거운 오아시스에서 Save next 채널 A